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근현대사 기념관 학예실장 장원석입니다. 예, 24년도 상반기 시민학교 주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시 오는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30주기를 맞아서 진행하는 특별전과 연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제가 문 목사님의 전체 일생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예, 그러면 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안내지에는 늦봄 문익환의 삶과 신앙 이렇게 돼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제목은 여기 또 사진으로 보는 늦봄 문익환의 일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실 앉아서 2시간 동안 진행하기도 조금 지루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시장에 가서 2시간을 하자니 다리가 아프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 전시가 사진과 유물 합쳐서 전부 한 188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지금 저희 기념관 전시실이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들이 전부 해상도도 좋고 의미도 있고 멋있는 것 같아서 전시실에서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강의실에서 좀 크게 사진을 보면서 사진으로 1시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실에 가서는 유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전시의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근현대사 기념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저희 근현대사 기념관은 2016년도에 서울시와 강북구가 합쳐가지고 건립을 하고, 운영은 그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민간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근현대사 기념관이죠. 굉장히 주제가 넓습니다. 예, 우리 기념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근현대사 관련한 박물관, 기념관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기념관이 제일 넓습니다. 따져보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죠. 독립기념관은 이제 일제시대 우리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 가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죠. 예. 원래 취지는 이 강북구에 안장되어 계시는 이준 열사, 손병희 선생,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묘소가 여기에 16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었는데 2022년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15분의 독립운동가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관은 명칭은 좀 원대하게 근현대사 기념관이지만, 실제로 사업의 중심은 여기 안장되어 계시는 15분 혹은 16기 묘소의 독립운동가 민주열사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우리 사업의 중심입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어떤 전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주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 통일의 집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 일생을 돌아보는 이런 공공박물관에서 한번 전시가 필요한데 보니까 그렇게 전시가 돼 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종훈 관장님을 찾아뵙고 전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시 유물들도 뭐 전체 이렇게 다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이 유물과 사진들을 포함한 일체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 통일의 집 그리고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 전시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게 됐고,
저희 기념관이 문 목사님의 그 전체 일생을 담기에는 저희 전시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전시 개막한 이후로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좀 한 90점 정도 되죠. 예, 일생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진 설명, 전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차는 전시의 섹션 구성하고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 목사님이 1918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해방이 될 때까지, 이때 부부 시기의 제목을 북간도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1976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조선신학교, 지금의 한신대학교 전신이죠. 한신대학교 들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시고 미국 유학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성서 번역을 하시고 한신대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셨던, 그야말로 목회자이자 성서 번역 신학자로서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 신앙인이었던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그랬던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갑자기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세 번째 시기인데, 이때 제목은 시대의 어둠을 밝힌 민중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76년부터 89년. 이 시기는 전체 일생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한 13년이죠.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신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브 섹션으로 또 세 시기로 나눴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기, 유신말, 그 다음에 신군부 전두환 독재 시기, 그 다음에 87년부터 89년까지 노태우 정부 시기, 예, 이 세 시기로 나눴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89년에 문 목사님이 갑자기 방북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 방북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는 1994년의 시기,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뭐 주요한 첫 번째 북간도의 아들, 첫 번째 시기의 주요한 것들을 한번 연보로서 살펴보겠습니다. 18년 중국 길림성 화룡천 명동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명동학교, 그 다음에 은진중학교, 그 다음에 평양 숭실학교를 다니시고 다시 만주로 들어와서 광명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신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학병을 거부하고 만주로 들어와서 봉천신학교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44년도에 결혼하시고 해방을 맞는 시기. 예,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목사님 일생에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인물,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나신 이 북간도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간도, 간도, 만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국경선이죠. 여기가 백두산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은 고대사에서부터 우리 민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도에 대해서는 이제 국경선 영토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 간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백두산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북간도 혹은 동간도라고 하고 이쪽은 서간도입니다. 뭐 여기를 뭐 북만주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만주라고 하게 하면 일제 시대 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가지고 만주국을 건설하죠. 이 정도 되는 게 그게 이제 만주 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북만주, 남만주, 서간도, 북간도, 뭐 동간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북간도 지역은 현재도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게 동북 삼성입니다. 중국의 공식 명칭으로는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합쳐서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명동천이
어디 있냐면은 요 정도에 있어요. 연길, 허룽이라고 되는데 화룡입니다. 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아까 나왔죠? 용정, 화룡 있죠? 명동촌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보면은 여기 있는데 이 명동촌은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외 민족 교육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입니다. 명동촌은 언제 생겨났느냐 하면은 1899년에 건설이 됐어요. 1899년에 90년에 여기가 저기 종성 회령이죠. 종성하고 회령에 있는 유력한 가문 5가문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99년에 4가문이 김야견 선생을 비롯한 4가문이 1999년에 친척들 한 145명 정도를 이끌고 같이 이주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윤동주 선생의 집안이 그 다음 해에 아마 이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5 집안의 이제 중심 인물들을 명동 오현 현명한 인물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인들로부터 땅 수백 정보를 이제 매입해가지고 개간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교회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5 집안이니까는 서로 그분들끼리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이 혼인 관계로. 그래서 여기는 인적인 공동체, 그 다음에 뭐 신앙 공동체, 지역 공동체, 민족 공동체 아주 이 끈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기독교가 많이 보급됐는데 원래 기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주를 하고 건설이 된 건 아니에요. 명동학교가 건설이 되면서 그 학교에 부임한 정재면이라는 분이 내가 가는 교사로 부임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을 기독교로 믿게 한 겁니다. 그랬다가 부모님들까지 다 이렇게 하고 명동 교회가 건립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명동 조금 있다가 전시실에 가서 가장 첫 번째 유물로 볼 게 이 명동촌의 수막새입니다. 저기 사진만 설명한다고 그러놓고 왜 이 유물을 보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 수막새가 뭐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사진만 했습니다. 요게 요 수막새입니다. 여기가 기와의 끝에 있는 거. 예. 여기 보면은 태극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 8개 중에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본 건데 뭐라고 그러더라 뭐 건강감리에 그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다 저기 실물을 한번 보면은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막새가 명동촌의 이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이 사진은 3.13 용정 서점벌 독립 축하회라고 되죠. 1919년 3월 13일. 우리 3.1 운동의 일환으로 국외에서 가장 처음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명동촌하고 용정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인접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용정에서 이 북간도 지역의 동포들이 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보면 이 대명칭이 독립운동 뭐 이런 게 아니고 독립축하, 이미 독립이 됐어. 라는 그런 거죠. 이때 문 목사님의 어머니 김신목 여사님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전이라든지 읽다 보면은 어린 문 목사님이 18년 태어났으니까 1살이죠. 그죠? 1살 때 등에 업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맡기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업고 간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다음번에 문용훈 관장님이 저기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업고 가셨으면 1살이 되기 전에 독립운동에 참가를 한 게 되고 그게 아니면은 어머니가 독립운동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맡겨진 거고 그렇죠? 이건 명동학교 창립 15주년입니다. 15주년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명동학교 깃발. 이 만주의 지형은 산이 높지가 않습니다. 평지에. 이렇게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은 아, 여기가 만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명동학교는 우리 국외 민족학교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게 어느 학교죠? 서전서숙입니다. 서전서숙. 이상설 선생님. 그렇죠. 이상선 선생이 서전서숙을 만들었는데 이상선 선생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준 열사하고 같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이 되죠. 그러면서 이 학교가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처음에 명동, 이름도 명동서숙이었어요. 예. 이게 이제 1908년에 명동서숙으로 됐다가 1909년에 이름을 명동학교로 바꾸고 이때 간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김학연 선생이 교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 명동교회입니다. 여기도 아마 설명을 하시겠지만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교회 종탑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윤동주 시인의 시에 나오는 종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위기가 나나요? 느낌이? 예. 이 명동학교, 명동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종교 공동체로서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 30년대 되게 되면은 이 지역에도 사회주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 때문에 명동학교라든지 교회 이런 것도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 그다음에 민족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이제 북간도 명동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문 목사님은 아버지 문재린 선생과 어머니 김신목 여사의 3남 2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이 아버지 문재린 선생도 처음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여기 이제 이주해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캐나다 유학도 가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독립운동에 참가하셔서 고초를 겪기도 하고 그래서 분이고 두 분 다 문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어린 시절 모습이죠. 여기 문익환 목사.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드리죠. 네, 명동학교 17회 졸업 기념, 문 목사님 졸업할 때입니다. 문 목사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예. 그랬다가 중학교는 은진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다가 은진중학교가 당시에 4년제였습니다. 근데 상급 학교인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정식 학교인 5년제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제 중학교를 정식 중학교를 졸업해야지 전문학교나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어요. 상급 학교를. 그래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평양에 있는 이 숭실중학교로 그러니까 저기 편입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 당시에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뭐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그냥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여기 뭐 다 아시겠죠? 문 목사님하고 윤동주 시인. 여기 사진에서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일화가 조금 있던데 요 모자입니다. 문 목사님 모자는 삐뚤어졌죠. 근데 윤동주 시인의 모자는 반듯하고 멋있죠. 여기 학교 다닐 때 교복 이 일본식 교복 입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중학교 때까지 입었거든요. 저도 압니다. 이렇게 이 교복하고 모자를 기성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맞춰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자는 대체로 사요. 근데 좀 딱 맞지 않아요. 근데 모자를 맞춰서 저도 처음에는 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그 문방구에서 파는 거 샀다가 이제 멋부리느라고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은 딱 머리에 맞춰가지고 모자를 딱 써요. 그러면 이게 각이 잡혀가지고 멋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모자가 윤동주 시인의 모자였고 이 모자가 문 목사님의 모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이 친구 이 무니칸의 모자가 이게 멋있어서 탐이 났던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그럼 좋다. 호떡을 사라. 그래서 가서 호떡을 왕창 먹고 이제 모자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했던 분들이겠죠. 그 외에도 이 두 분의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시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시를 잘 썼고 문학에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명동학교에 3명 있었어요. 친구가. 윤동주 시인, 문익환 목사, 송몽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뭐 제일 잘 나갔다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등단을 해버린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것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거예요. 지금의 그 신춘문예 당선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엄청 그 등단의 길이 많이 있고 문제지가 많죠. 그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다음에 뭐 기껏해야 한두 개 더 있어요, 신문이. 그런데 동아일보에 꽁트로 등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등단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등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시는 자기보다 더 잘 쓴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하느라고 대기는 만성이다. 이제 이렇게 일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송몽규 선생은 나중에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일본에서 비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도 명동촌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 이 부모님도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을 받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그때 장래의 꿈은 나는 독립군으로 정했던 사람. 그리고 등단을 35년 12월인가 하는데 36년도에 중학교 4학년 때 남경으로 갑니다. 임시정부를 찾아서. 그때는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이제 옮겨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경에 있을 때. 그래서 남경에 있는 남경으로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 한인반에 입소를 합니다. 35년에 학교를 자퇴하고. 그랬다가 이 남경 중앙군관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35년에. 36년도에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영사관 경찰부에 체포가 돼가지고 국내로 압송돼서 함경북도 운기경찰서에 구금이 됐다가 나이가 그때 만 17세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어려서 불기소 처분을 받구나. 그러니까 중학교 당시에 등단을 하고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체포가 됐던 사람이죠. 그랬다가 일제 말에 비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송몽규한테 조금 이제 나보다 좀 앞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문 목사님은 또 그런 윤동주한테 컴플렉스가 있다고 쓰셨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너무 길어지는데 딴 얘기로 갔다가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 명동학교에서 5학년 때 새명동이라는 이제 잡지를 만듭니다. 세 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이제 시 부분을 맡았겠죠. 그래서 뭐 문익환이도 시 잘 쓴다고 그러니까 시 한번 써서 가지고 와봐 실자 이렇게 하는데 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시 가져왔는데 보고 야, 이게 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시를 안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를 안 쓰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시를 쓰시게 돼요. 그래서 문 목사님이 시집도 5권 내시죠. 그리고 첫 번째 시집을 낼 때 이제 자기 필명 호를 정하는데 그게 늦봄이었어요. 그렇게 이 문 목사님 본인은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컴플렉스라기보다는 친구들에 대한 부채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몽규, 윤동주는 어린 문익환이 보기에 친구지만 자기보다 시도 잘 쓰고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은 운동도 잘했대요. 문 목사님도 아주 꽃미남이었지만 윤동주 시인도 그렇죠. 예. 그러고 송몽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 또래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친구였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인데 등단을 하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학교 자퇴해버리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다가 살았으면 괜찮아요. 살아가지고 정말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 부채의식이 남아서 나중에 뒤늦게 그 친구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 친구들의 뜻을 대신 하려고 했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컴플렉스라기보다는 이 역사적인 이런 부채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실학교로 갔다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은진중학교로 가면 안 되겠죠. 네, 상급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일본인 학교였던 광명중학교로 갑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사진이 신문에 좀 실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문 목사님하고 광명중학교를 같이 다닌 분, 동기생이 있어요. 정일권입니다. 국무총리. 정일권. 정일권은 광명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만주 봉천군관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가 만주국 군인이 됩니다. 박정희하고 비슷한 길이죠. 박정희 선배입니다. 그랬다가 쿠데타 이후에 국무총리까지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장례식이 같은 날이었어요. 돌아가신 날은 달랐는데 장례식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 같은 중학교 동기생으로서 일생이 전혀 반대 방향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정일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일권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이제 일본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동생 문동환과 함께.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일본 신학교 시절에 이 관동 지역에 있던 조선인 학생들의 모임인 관동 조선 신학교 학생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 관동 조선 신학교에서 부인인 박용길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택부라고 80년대 TV에 오리 아저씨라고 나왔는데, 예, 그분입니다. 우리가 TV에서는 할아버지 시즌을 봤죠.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시죠. 그랬다가 43년도에 일제 말이 되니까는 이 일제가 학병 동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병을 거부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이 사진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조선뿐만이 아니라 간도 지역에도 학병 동원을 합니다. 이때 보면 여기 보면 김정우, 김정섭, 양군 학병 장행 기념 이렇게 돼 있죠. 학병으로 끌려가면은 장렬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기록 그 사진에도 설명을 보면 학방 장행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예? 송별을 눈물로 보내는 겁니다. 자꾸 옆으로 길이 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은 그 마을에서 학병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장행기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죽지 말라고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무은 장군을 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천일침이라고 있습니다. 주위의 어머니, 여동생,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여자들이 한 땀 한 땀 1000땀을 따는 거예요. 그걸 배에 두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총알이 피해 간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들, 손자들을 죽으러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갔던 김정우 이분입니다. 김야견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죠? 문 목사님과 동생 문동환입니다. 아까 부채의식이라고 했었는데, 자,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 형, 동생들은 이렇게 학병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병에 갔다가 탈출해서 독립군에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문 목사님은 학병을 거부하고 왔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피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게 부채의식으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4년에 이제 결혼을 하십니다. 박용길 장로와. 이건 이제 서울 안동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로연은 만주에 북간도에 와서 축하회를 합니다. 그랬다가 1945년 3월 6일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장례 예배라고 그러나요? 네, 장례 예배를 문익화 목사님의 아버지 문재림 목사가 집전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5년 2월 15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까 송몽규도 옥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유해를 수습해가지고 문재림 목사 집내로 치르게 되고, 저기 보이는 영정사진은 연희 전문 졸업사진. 그리고 연희 전문에 실렸던 시들, 우물 속의 자화상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게 추모시로 낭독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기 1945년 45년부터 76년까지. 그러니까 해방은 만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걸어서 들어옵니다. 가족들은 조금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던 김천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김천 배영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조선신학교, 지금의 한신대학교 전신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셔서 처음에 구미교회, 을지교회 이런 데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 복음동지회라는 걸 만듭니다. 49년에 미국 유학 갑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발발하죠? 전쟁이 나죠. 그래서 유엔군에 자원해서 극동사령부에 근무를 하면서 정전회당 통역을 맡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다시 미국 유학을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귀국한 이후에 이 한빛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면서 한신대학교 연세대에서 구약학, 그러니까 전공이 구약이었어요. 구약을 강의합니다. 65년도는 다시 1년간 미국으로 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68년도에 저기 개신교와 카톨릭이 합쳐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책임위원을 맡습니다. 이 구약 부분에.
그리고 이 70년에는 이 성경 번역에 매진하기 위해서 목사직을 사직을 하고 합니다. 그랬다가 73년도에 첫 시집을 내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한 40%가 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번역을 하기 위해서 시 공부를 하고 릴케 시선집 이런 것도 번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55살, 55살에 이제 등단을 하고 호를 늑봄이라고 지으십니다. 만주에서 해방 당시에 이 문익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천에 와서 장남 문호근의 첫돌 사진입니다. 요거는 우선 신학교, 한신대학교 편입했다가 47년 6월에 이때는 이제 여기 지금 이 한신대 건물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딴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 그리고 보면은 스승인 김재준 목사, 이분도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신 장공 김재준 선생, 송창근 선생 이런 한경직 목사 이런 분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재준 목사는 이 숭실학교에도 있었고 아까 말한 그 은진학교에 있었지만은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문익환 목사. 거기 문익환 목사의 사진 여기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과 동생 문동환 목사. 그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군 사령부에 참전했다고 그랬죠. 당시 유엔군 사령부라는 건 사실 미군 극동군 사령부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미군 극동군 다시 말하면 G2 정보학교에 있습니다. 정보학교 소속의 조선어학학교 코리안 랭귀지 스쿨 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같이 근무했던 조선인 청년들 중에 이 사람이 정경모 선생입니다. 정경모 선생은 이후에 일본에 계속 남아가지고 국외 해외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89년에 문 목사님이 북한에 방북하실 때 같이 가시게 됩니다. 참 이 조선의 젊은 엘리트들이 많죠. 여기 보면은 이 미국 동군 사령부에서 조선인 청년 엘리트들을 많이 이렇게 모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길로 계속 갔으면 문 목사님은 잘 나갈 수 있었겠죠. 그죠? 정경모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모 선생 회고록에 보면은 문 목사님 그렇게 안 썼는데 정경모 선생 회고록에 보면은 미국이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청년 젊은 엘리트들을 조선인들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현대사 연구에 많은 공을 세운 브루스 커밍스 교수 아시죠?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정경모 선생을 만나가지고 당신이나 문익환 목사가 전쟁 때 유엔군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자기가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6.25 전쟁 때 남한이 지게 되면은 한국 임시정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망명정부라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젊은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회고록에. 그리고 동시에 정경모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 시험을 쳤는데 1등한 사람이 문익환이고 2등이 자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문익환 목사나 정경모 선생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선택돼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80년대에 민주화 운동, 특히 이 반미 운동에 선봉에 섰을까요? 역사적인 아이러니고 연구 주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외에도 또 있어요. 박형규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민주운동을 했던. 그분도 여기 두 분하고 같은 부서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유엔군 사령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 사진이죠. 그리고
육군 사령부에 있다가 정전회담이 됐을 때 통역관으로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전회담이 이 성사되는 장면을 직접 보시고 사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슬라이드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전시장에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프린스턴 가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교수가 되죠. 한신대에서 이제 동료 교수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우정 선생입니다. 1976년 좀 이따가 말씀드릴 3.1 민주구국 선언에서 민주구국 선언문을 낭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음동지회라는 초교파적인 이 모임입니다. 여기에 문익환 목사님도 있지만 이분이 누굴까요? 장준하 선생입니다. 장준하 이분이 장하구 선생이에요. 장하구 선생은 저기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종로서적 있었죠. 종로서적을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손자가 가수 장기하입니다. 예, 한빛교회에서 목사 시절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동성서 번역에 몰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해방 후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유엔군 사령부에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 대학 교수 성서 번역 책임자 이 장래가 이 탄탄대로로 이렇게 뚫려 있을 만한 그런 분이었죠. 그런 분이 왜 갑자기 변신을 했는지 이제 세 번째 시기는 좀 길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6년부터 89년이라고 그랬는데 13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 총 6번의 옥살이를 합니다. 박정희 때 2번, 전두환 때 2번, 노태우 때 2번. 총 수용 기간이 약 11년입니다. 그러면 남은 몇 년간 동안 활동을 하신 거죠. 그죠? 저도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런데 그때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권이라든지 뭐 그런 좀 데모를 돌이라도 한번 던져본 사람들은 다 문익환 목사님이 당시에 민중의 지도자였죠. 그죠? 근데 그 민중의 지도자로 사실은 바깥에서 활동하신 시기는 몇 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 나가던 왜 그랬을까? 잘 나가던 분이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사건이 76년 3.1 민주구국 선언입니다. 그래서 수용 생활을 하고 77년 12월 말에 이제 형집행 정지로 추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이제 그만두면 될 텐데 계속해서 이 유신 말기에 민주주의 국민연합이라는 걸 결성하고 뭐 민주국민선언, 뭐 8.15 선언, 뭐 단식 농성 이렇게 합니다. 이때 되면은 뭐 유신 철폐, 그다음에 아주 78년 되면은 이 박정희 정권 퇴진까지 주장.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죠. 형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투옥을 합니다. 그래서 79년 말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친구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왜 그렇게 됐냐? 왜 하느님 말씀에 충실했던 문익환이 민주투사가 됐는지, 제야 민주인사가 됐는지. 그 사건은 바로 이 장준하입니다. 75년 8월에 장준하가 의문사를 당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익환의 부채의식의 한 축이 윤동주와 송몽규라면 나머지 한 축은 장준하입니다. 문익환은 학병을 피해가지고 완주로 돌아갔죠. 장준하는 학병을 피하지 않고 학병에 가가지고 탈출해서 걸어서
광복군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광복군 장교입니다. 그죠? 장교가 돼요. 돌아올 때는 김구 주석의 비서로 들어와서 청년 정치인이 됩니다. 그랬다가 5.16이 일어나니까 일본군 장교 출신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박정희가. 근데 자기는 광복군 장교 출신의 정치인 아닙니까? 거기에 맞섰던 거예요. 맞섰다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근데 장준하는 문익환의 동생 문동환의 동기였어요. 일본 신학교를 갔을 때. 근데 나이는 문익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갑내기 후배였던 거죠. 그런 장준하가 해방 이후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 후배지만 굉장히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장준하가 죽고 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느님 우리 장준하를 데려갔나요? 라는 그런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봐서 보시고. 근데 76년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장준하 선생의 장례식은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위원장을 문 목사가 맡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쓰였던 영정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문 목사가 책상 위에 놓고 항상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76년 3.1절이 오기 전에 야, 만약에 장준하가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미쳤냐면 1919년 3.1 운동 때 기독인들이, 신앙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떠올립니다. 만약에 장준하가 살아 있었으면 3.1절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장준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준하의 삶을 대신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3.1 민주구국 선언문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성서 번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서명자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랬지만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밝혀져서 잡혀가게 되죠. 처음에는 이게 별 큰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명동성당에서 종교인들 몇 명이 그냥 선언문 낭독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크겠어요. 그런데 유신 말기에 이 박정희 정권이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키운 겁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탄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겠죠. 역사의 필연이고 사회적인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지고 해외로까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 시민단체에서 만든 이 석방대회 포스터입니다. 함석헌 선생,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아까 이우정 여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그건 제일 조선인들이 뭐 제일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들 다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3.1 민주구국선언 구속자들, 특히 부인들이 바깥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한복을 맞춰 입고 거기 시청 앞이죠. 뭐 대한문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라색 원피스도 맞춰 입고 거기 뭐 다들 이름이 적혀 있죠. 함세용 신부는 신부님이니까 부인이 옆에서 못 하시지만 예, 김대중 여사의 부인 이희호 여사라든지 다른 부인들 박용일 장로님 그랬다가 77년 12월에 이게 석방이 첫 번째 석방이 됩니다. 문익환 목사님하고 박용일 장로의 이 사랑은 정말 애틋한 것 같아요. 이 옛날 분이지만 지금의 MZ세대들에 못지않는 그런 사랑의 표현 이런 걸 갖다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인, 가족, 인간, 우리 민족,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 대회죠. 이제 같이 투옥됐던 함세용 신부도 있고 문익환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빵에 갔다 왔으면 조금 이제 자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선언도 하고 철야 옹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철야 농성장입니다. 농성장 이건 저기 도봉구에 있던 그 동생 문동환 목사가 운영하던 새벽의 집이라는 신앙 공동체 거기서 이 유신헌법 철폐 농성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잡혀가죠.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풀려나시게 된 거는 11.6 사태 이후입니다. 11.6 사태 때 이 유신의 정점에 있던 박정희가 이인자 김재규의 총에 맞아 피살되죠. 예. 그래서 그 이후인 12월 뭐 며칠인가 풀려나시게 돼. 근데 나오신 직후에 12.12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빼앗긴 서울의 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9년 12월에 나오셔가지고 몸을 추스리고 할 그런 틈도 없이 다시 내란 음모죄로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투옥이 됩니다. 그랬다가 82년에 나오세요. 그리고 83년 이 암울한 유신 때도 그랬지만 이 암울한 신군부 독재 시기에 처음에는 이 군부 독재에 맞서다가 피해를 입은 그런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갈릴리 모회 목사가 되시고 맡으시고 뭐 긴급 민주선언이라든지 이런 각종 선언을 발표하시다가 83년에 다시 제야 민주화 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민주통일국민회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민주통일국민회의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민중운동협의회라는 다른 단체와 통합을 해서 민통연을 결성하고 의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많이 보셨던 거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이 재판 사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님. 그랬다가 문 목사님이 이 80년대에 다시 이 대중운동으로 나서게 된 게, 민주운동으로 나서게 된 게 84년에 일본 재침략 저지 민주운동대회입니다. 이거는 요 직전에 전두환이 일본을 방문해요. 방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정통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친일적인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일본 재침략 저지 민주운동 대회를 시작으로 84년 민주통일 국민회의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85년에는 민중민주운동협의회라는 단체, 85년 당시에 이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민주통일국민회의는 쉽게 말하면 제야 명망가들의 회의체입니다. 그에 반해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는 민청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운동단체들의 협의회 수준의 모임이었어요. 단체였습니다. 이걸 합쳐서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회의체라든지 협의체는 느슨한 거죠. 이제 연합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때 처음에 만들 때 다른 분들은 전부 민주통일 운동연합으로 하자고 했답니다. 근데 문 목사님이 민중이 들어가야 된다. 왜? 민주주의나 통일운동이나 모두 민중이 중심이 돼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이라는 긴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후에 이제 문 목사님은 제야의 지도자에서 민중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85년에 있었던 민중불교운동연합이었어. 현판식이었어. 목사님이 절에 가서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는 요즘 목사님 그러신 분들, 요즘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죠. 흔치 않죠. 근데 문 목사님은 이 절에 가서는 합장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장소와 종교, 나이 이런 걸 불문하고 아주 폭넓은 포용력과 헌신을 하신 덕분에 그 80년대 다종다기했던 여러 운동 분파들을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85년 5월 17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농성 장면입니다. 이 개운제 선생입니다. 이건 85년에 있었던 동일방직 노동조합 출판 기념회, 노동조합과도 같이 하고, 이건 YH 사건 김병숙 열사 6주기 추모식입니다. 이 YH 사건은 유신 말기에 있었던 이 YH 이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에 가서 이제 이 직장 폐업에 맞서가지고 농성을 벌이다가 어린 김병숙 열사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제명이 되고, 그것이 부마항쟁으로 이어져서 그 부마항쟁의 대응책을 놓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갈등을 빚으면서 12.6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건 민청년이라는 청년단체들을 탄압하고 고문 수사 중지 요구 항의 농성인데, 이건 이제 김근태 의원 얘기입니다. 김근태가 고문당하고 그렇게 하죠. 김근태 선생이. 여기가 아마 여기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김근태 선생의 부인 인재근, 이 임채정 전 의원이죠. 예. 이거 85년 되면은 민주헌법쟁취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론 탄압에 맞서서 창작가 비평사를 정부가 등록 취소를 하게 되니까 그 철회 요구 농성장에서 같이 하시는 장. 그리고 민가협,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라는 민가협의 어머님들이 이 명동홍당에서 농성하실 때 울부짖는 유가족분을 달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유가족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당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오는 분이 두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분은 문익환 목사, 한 분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열사. 그래서 문익환 목사와 이소선 여사는 당시 이런 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86년 5월 20일 날 서울대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연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강연을 갈 때, 회고를 보면 강연을 가실 때 문 목사님의 어머니가 문 목사님한테 당부를 하신 게 있대요. 이때 86년, 85년 이 시기에 학생들이 많은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꼭 이 얘기를 해달라. 제발 분신하거나 자살을 하지 말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자살했던 얘기 들어봤느냐. 자살하지 말고 싸워라. 이제 그 얘기를 전해달라 그래서 서울대 집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막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맞은편 옥상에서 서울대생 이동수 열사가 옥상에서 분신 투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명 수배가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바로 계명대에 가서 또 강연이 있어가지고 계명대에 가죠. 그랬다가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다시 네 번째 수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기는 87년부터 89년까지입니다. 86년도 5월에 들어가셔갔는데 감옥에 계신 동안에 그 전에 만들었던 민통련이 중심이 되고 민주헌법 쟁취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많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87년 되면은 87년 초에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60 항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60 항쟁의 결과 7월 8일 날 다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8년에는 민통련의 의장에 제추대되고 89년에는 전민련 전국 민족민주연합의 상임 고문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거는 87년 7월 8일 날 60 민주항쟁 후에 진주교도소에서 출감한 것입니다. 환영대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저녁입니다. 그죠? 요거는 낮인 것 같아요. 진주에서 민주광장, 연세대입니다. 진주교도소에서 나오시자마자 서울에 올라와서 이한열 열사 장례식 준비 대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어떠한 내용의 추도사를 하셨는지는 전시실에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년 60 항쟁은 전두환 노태우의 그 6.29 선언으로 중단이 되죠. 승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전국 총회의 장면입니다. 이때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7, 8월 때는 노동운동이 대거 일어나게 되죠. 자, 그때 이 장면은 연세대에서 있었던 완전 복직 및 해고 반대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말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사진은 고려대에 있었던 선거를 위해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설치하자라는 그런 실천 대회에 참석하셔서 강연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문익환 목사님과 민통련은 이 양김,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렬되게 되죠. 그래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으로 결정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선거 유세에도 참석을 합니다. 이게 87년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자들을 모았던 것이 해운대에서 연설이었어요. 김대중 후보는 지금은 뚝섬이었어요. 이게 성수지역이랑 뚝섬이었어요. 네. 그리고 87년 선거는 영원한 간의 지역 갈등이 엄청나게 이 선거에 폐해를 많이 미쳤죠. 그래서 지역 감정 타파를 촉구하는 그런 연설도 하십니다. 근데 양김의 분열과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이 87년 선거는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 선거가 패배로 돌아갔는데 선거 당일날 구로구청에 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잡힙니다. 저도 이때 여기 있었어요. 저도 1학년 때거든요. 이거 이제 문 목사님 이렇게 이 구로구청 앞입니다. 이게 선거 당일날 개표가 그렇게 되는데 이 구로구청 안에서 알 수 없는 그런 투표함들이 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개최를 하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88년이 되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민중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장면은 88년 1월에 있었던 사당동 재개발 철거민 대회입니다. 이건 고려 피역 노동자 최윤범 노동자가 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분신 병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 사진을 전시에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참혹하고 그래서 쓸까 말까 생각했는데 쓰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진행했던 분들이 문익환 목사님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특히 이런 분신하고 그다음에 이 폭력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 시신이 굉장히 참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와서 어떤 사람이든 그 모습이 어떻든 여기도 보면 이 사진으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희생된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기도하고 불러주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거겠죠. 아무도 찾지 않을 때. 근데 그럴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이제 뭐 청문회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50 청산 청문회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그때 또 민통연이 중심이 돼서 전두환 구속 2차 국민걸기대 1차, 2차 뭐 이럴 때 이 전두환 체포조 이렇게 해서 연희동으로 막 달려가고 그랬을 때 앞에 섰던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랬다 마지막 시기입니다. 분단을 뛰어넘은 통일의 선구자. 물론 문익환 목사님이 이 89년 이전 시기에 뭐 통일운동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건 아니에요. 아까 85년에 결성한 단체가 민통연의 명칭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었죠. 권 목사님이 이 70년대, 80년대를 통틀어서 추구했던 그런 가치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와 통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89년, 90년 이때 되면은 유럽에서 동서냉전이 종식되기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뭐 90년 되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동유럽이 붕괴가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시기를 보면서 이 냉전이 종식이 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분단이 그대로 이어져서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동서냉전. 그렇죠. 동서냉전과 강대국의 이관계에 의해서 분단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이 동서냉전이라면 그럼 냉전이 종식됐으면 가장 먼저 분단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동서냉전이 종식된 건 지난 세기입니다. 20세기죠.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런데도 세계 몇 안 남은 분단 국가로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게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9년에 갑자기 이 방북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진은 88년 7.4남북 공동혁명 16주년에 민통연 의장으로서 남북 사회단체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89년 방북에 했을 때 그때 언론에서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북의 지령을 받아서 방북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한 해 전에 먼저 문 목사님과 민통연에서 남북 회담을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87년, 88년 때 민통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 통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통년 산하에 통일위원회를 만들고 통일 문제 금요 강좌라든지 각종 지방의 강연을 많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뭐 강만길 선생, 노중선 선생 이런 분들이 이 통일 문제 금요 강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서서 강연을 하시고 그 개강식 때 이 문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89년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죠. 방북하는 기내에 같이 갔던 유원호 씨입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서 6.25 전쟁 당시에 같이 유엔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정경범 선생과 합류를 하고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죠. 그리고 북의 주국 평화통일위원회와 여러 차례, 두 차례 회담을 하고 4.2 공동선언에 서명을 합니다. 이 4.2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전시실에 가서 이 4.2 공동선언의 의의 그리고 문 목사님의 방북의 이 의의에 대해서 어떤 뜻이 남아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북하셨을 때 애국 열사는 김규식 선생에 있는 김규식 선생의 묘소에 참배하는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문 목사님이 방북하신 이유 그리고 방북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도 전시실에 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시자마자 김포공항에서 체포돼 가지고 안기부로 끌려가셨다가 이것은 그 다음에 재판받고 호송 차량에 탑승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언론 보도 통제를 당해서 국내 기자들이 보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외신 기자가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이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노태우 정부에서도 다시 옥살이를 했다가 90년 10월 달에 석방이 됩니다. 그랬는데 노태우 정부가 87년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지만은 당시의 국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전국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3당 합당입니다. 그죠? 그 3당 합당으로 이 노태우 정부가 전국을 완전히 뒤집고 공안 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시기에 이 문익환 목사는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제 수유동 그 자택 앞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특히 91년 4월, 5월 약 한 달 정도의 흔히 말하는 공안 정국 또 어떤 분들은 분신 정국이라고. 한 달 사이에 약 10여 명의 학생 노동자들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서 쇠파이프에 맞아서 사망하거나 분신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강경대 명지대 강경대 열사, 그 다음에 성균관대 김기정 열사 이런 분들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열사들의 장례식을 맡을 사람이 없었어요. 왜? 공안 정국에서 감히 그걸 진행을 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한테도 정부에서는 장례위원장을 맡으면 다시 감옥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문 목사님은 그게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강경대 열사 규탄 대회 때 모습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다른 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일부러 이렇게 이런 모습을 취하신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종교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강경대 열사는 장례식을 한 달 동안 치르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치르는데 뭐 노제도 못 치르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서 장례식과 노제를 치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6번째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이 난동 교도소 이제 면회실의 장면입니다. 자, 지금 사진 나올 때 그 감옥에서 추록하시는 환영대 사진을 많이 했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긴 했지만은 드셔서 그런 거지만 그렇기도 했지만 지금까지의 사진과는 많이 다르죠. 제가 이 사진도 가족분들이 보시면 왜 이렇게 험한 얼굴의 모습을 전시에 썼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연세가 70 노인이란 말이에요. 70 넘은. 그러니까 그런 분이 6번의 감옥 생활을 10몇 년 동안 11년을 감옥 생활하고 나머지 감옥에서 풀려난 시기는 사진에 보셨듯이 거리에서 투쟁 현장에서 그다음에 쓰러져간 열사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니까 본인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 마지막에 나오셔서도 젊은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92년 마지막에 나오시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95년도에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95년이냐? 이건 기독교적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전 잘 모르지만 기독교는 희년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50년이 되면은 뭐 빚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탕감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셨을 때도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우리 분단된 지 50년이 되는 95년에는 통일을 합시다. 그리고 그게 또 어머니 김신묵 여사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되면은 그냥 막연한 통일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나 몇몇 운동가들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일반인들이 중심이 된 그 새로운 통일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70대 중반의 노인이 20대 젊은 청년들과 어깨동무하고 통일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당시에 이 통일 운동을 하던 분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마음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익환 목사에 대한 비방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그게 이게 돌아가시게 된 좀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1994년 1월 18일 새벽에 돌아가시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날 기록을 보니까는 이제 아까 말한 통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다른 분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언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급체가 와가지고 세브란스까지 갔는데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같이 왔던 손님들을 보내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마지막 사진입니다. 별세 전날 이 손님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조금 길게 했는데요. 전시실에 가서 주요 유물들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